이 추천사 내용이거든요. 이 추천사를 제가 이 해오름을 찾을 수 있도록 처음에 소개를 해주신 분이 여기 와 계세요. 김선남 선생님이고요.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 추천사를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영광입니다. 사람이가 좋아요. 벌써요. 좋아요. 목소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있는데 좀 읽을게요. 제가 영광이네요. 내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경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독립운동,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를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도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이 써주셨거든요. 또 너무나 엄청난 이 추천사를 제가 받아들고 오늘 앞으로 100년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숙제를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작 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민주 선생님께서 올 해오름 교사회에서 100년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숙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숙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했고요. 숙제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앞으로 100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나? 두 번째, 어떤 자세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오늘의 주제처럼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0년은 어떤 시대였고 우리 선열들은 어디로 가고자 했고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그분들이 이룬 것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1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난 100년 하면 지금 3.1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을 돌아보는 강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수단이었다면 그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그런 생각하에 어떤 자료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자료가 우당 이혜영 실기라는 책이거든요. 선생님들께 나눠드린 1, 2쪽이 바로 우당 이혜영 실기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이 우당 이혜영 실기를 쓰신 해관 이관식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신 거를 이혜영 선생님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도 재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혜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생의 삶을 이제 짧게 기록한 책이 우당 이혜영 실기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프게도 우리 황제 폐하께서 등극하신 후에 병인양요, 임원분란, 갑신정변, 갑오동학난,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의 변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가진 고통과 공포와 위험과 치욕을 다 겪어왔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0년의 시대에 대해서 맨 마지막 줄이게 지난 100년을 가장 좀 의미심장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갔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강의한 일쪽에 보면 시 한 편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책에 이제 사인을 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시인데요. 선생이 1896년 30세가 되었어요. 이때 선생의 시는 아니고 현대지사의 시를 대신 이제 낭송을 하셨는데, 제가 이 시 읽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좀 벅차요. 세상의 풍우는 많이 일고 해와 달은 급하게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이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어느새 벌써 30살이 되었으니. 이 치유계의 시대에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라에 대한 책무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곳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가봤어요. 네. 다행히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할 거리가 있겠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건물 딱 보면? 그러면 이곳이 옛날에 어떤 곳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파티장? 네. 사실 이거는 1899년에 대한제국의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졌어요. 지금은 중명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도서관으로 지어질 때는 수오컨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우리가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경운궁이었죠.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아가포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1904년에 그 덕수궁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나요. 그래서 급하게 그 옆에 있었던 이 수호관이죠. 그 당시에는 이 황실 도서관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이곳이 편전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1904년에 이곳으로 옮겨오고 나서 1905년에 바로 이곳이 을사조약의 그 체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운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사건만 배우잖아요. 그 장소가 일어났던 거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이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 보면 붉은 벽돌 건물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곳에 가면 왠지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런지 되게 막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제 지인들하고 이제 여러 번 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곳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나서 갑자기 그분이 선생님 너무 슬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답사 때 이곳을 가볼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가 그거잖아요. 100년에서 미래를 보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생각자들은 어디로 가고자 했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혜영 선생은 그러면 이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한 번의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무엇인가 했을 것 같죠, 그렇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이 협상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수겠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외부 대신 박재순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대신 박재순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교부, 지금 외교부죠. 그때 당시에 이회영 선생의 동생 이시영 선생이 외부 부석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대신 박재순하고 늘 같이 회의를 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외교 을사조약을 이제 체결하자고 할 때 그걸 반대하자 이런 의견을 같이 결의를 합니다.
그런 저지투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사늑약이죠. 네, 체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체결됐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무효투쟁을 벌입니다. 무효투쟁을 어떻게 벌일까요? 지금 우리도 어떤 뭔가를 무효화하려면 밖에 나서 시위를 해야 되잖아요. 역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문 앞이죠. 그 대한문 앞에서 상소를 올리고 시위를 벌여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도 함께 가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제 경찰이 달려들고 하니까 이제 종로로 나가가지고 또 거리투쟁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재가 나서 종로에 그 기와집이 푹싹 주저앉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제 경찰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 집 뒤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그 기와장을 흑산 던지듯이 날립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김구일지에 백검의 백검일지에 보면은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다 연결이 돼요. 정말 여기에도 이 사람이 또 나와 있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그런 투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북간도의 민주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 그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은 독립운동 단체 지도를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용정에 서전서숙이 있죠. 이 서전서숙이 바로 1906년에 최초로 생겨난 민주교육기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지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선생님 용정의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이거는 학교예요. 근데 서전서숙이 나중에 그 뒤를 이은 게 명동학교거든요. 명동학교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 선생이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삼원고에 가면 여러 단체들이 있죠.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또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단체들은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 간도 지방에는 거의 한 50에서 70여 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된 이 대표적인 삼원고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단체는 변화된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경학사라는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그 자치기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부민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변화 과정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역사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거는 여러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 과정을 보여준 거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참고 자료를 넣었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성명을 번역해 이것도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이 서전서숙을 이제 설립하셨는데 여기에서 헤이기 특사 파견 나중에 이성 선생이 정사로 파견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죠. 군대를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어디로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성명회를 건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임시정부가 세 개의 정부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 나중에 성명의 뒤를 이은 게 대한국민회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료를 집어넣었고요. 번역회나 이런 걸 대표하시는 분이 최재형 선생님 이렇게 네. 떠올랐어요. 네. 다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을 때 이혜영 선생은 그런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위대한 사건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물론 결과를 보면 실패예요. 고종이 이것을 빌미로
강제 폐위 당하죠. 군대 해산 당하죠.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독립지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는 중명전이었죠.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것이 어딜까요? 교회 같죠? 네, 교회 맞아요. 네, 네,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상동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혜영 선생님 공부하기 전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사람이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장설, 이준, 이위종 이 세 사람이 파견이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설 선생은 용성에 가셨잖아요. 서천서숙을 건립하셨죠. 이준이라는 분은 러시아에 있었어요. 그럼 국내에 있는 사람은 이준 선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준 선생하고 그리고 위임장을 주는 사람은 고종입니다. 그럼 고종과 위준 사이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혜영 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결고리가 성립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제가 네? 목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단체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신민회 하면 정확히는 잘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는, 네. 그 신민회가 굉장히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상선 선생도 이준 선생도 이혜영 선생도 모두 신민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에서 그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린 사람도 양기탁 선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도 역시나 신민회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민회는 비밀 결사단체예요. 몰래 숨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은밀한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동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상동교회가 이렇게 은밀한 비밀 장소, 회합 장소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전덕기 목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정말 숨은 노력을 하신, 희생을 하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동교회를 여러 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답사 장소 안내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교회, 기독교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변질이 되어가서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분이 상동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한 번 찾아가면 너무 반가워서 한 2시간 정도는 각오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명절 때 찾아뵙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안타깝게 나라가 망합니다. 통감관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건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장소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찾아서 가면 그 망국의 그 한이 막 느껴져요.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아시죠? 통감부가 어디 있었죠? 아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 통감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남산이에요. 그 바로 근처에 통감관저가 있었어요. 그 통감관저에서 이완용이 찾아가서 비밀리에 조인을 하죠. 강제 병합 조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흐릿한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1910년 8월 22일 3대 통감 베라우치 마사다케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강제 병합 조약을 조인한 병술구체 현장이다. 우리가 나라가 망한 날은 언제로 알고 있죠? 8월 29일. 8월 29일. 그런데 조인은 8월 22일. 원래 8월 25일 날 공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늦춰졌어요. 아니죠? 4일이 늦춰졌죠?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고종이 강제 폐위당하고 나서 순종이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8월 25일이 순종 즉위 4주년 기념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념식이 열린 다음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29일 날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곳에 참석했던 중국, 그때 당시엔 청나라죠. 청나라의 석학 양계초 선생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못 외웠는데요.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남산에는 우리의 아픈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통감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그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게 되죠. 나중에 1926년인가요? 그때서야 경복궁 앞으로 가잖아요. 그를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많이 짓잖아요. 조선 신궁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그 노기 신사나 이런 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관광 홈페이지 여기서 남산 기억로라고 치시면 이 남산 투어가 있어요. 다크 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사람만 모여지면 무료로 이제 해설사가 동행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남산 기억로라고 치시고 답사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가을 되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슬프면서 아름다워요.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으니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게 이혜영 선생이 육형제입니다. 가끔 요즘에는 그 여성의 권위가 많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이런 그림 보여주면 애들이 왜 여자는 없어요? 네, 아쉬움은 있는데요.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지도 하나를 놓고 이제 상의를 하죠. 이혜원 선생입니다. 형제들을 모아놓고 어떤 상의를 할까요? 3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자료 역시나 우당 이혜영 실기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이혜영 선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을 설득해 보실 사람. 장현주 선생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의 안에 있는 이 슬프다,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형제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 대하여 말하기를 공신의 기회라 하며 부군과 세덕이 이 시대의 으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는 나라와 더불어 안락과 군심을 같이 할 위치에 있다. 지금 한일 합병의 대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산하가 외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외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이는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이제는 우리 형제는 당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고 처자 노유를 인솔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차라리 중국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 또 나는 동지들과 상의하여 근역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만주로 옮겨 실천하려고 한다. 만일 뒷날에 행운이 있어 외적을 부서 멸망시키고 조국을 다시 찾으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신분이요 또 외적과 혈투하시던 백사공의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형님 아우님들은 나의 뜻을 따라 주시기 바라노라. 그래서 결국 서간도로 떠나죠.
우리가 그 북한산 쪽에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두갈래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친일을 선택한 지방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일을 선택한 지방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혜영 선생 일가는 전 집안이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해서 서간도로 떠나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그런 길을 선택을 하시죠. 그럼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완용을 뽑죠. 우리가 그 이완용을 비롯해서 76명의 사람들이 자기와 은사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거기에 그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이완용 얼마 받았을까요? 물론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15만 엔을 받았대요. 15만 엔이 30억 정도예요. 근데 이혜영 선생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명동 일대와 경기도 땅의 이런 것들을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런 재산들을 처분한 게 40만 원이고 그 이때 비교해서 6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시세가 날로 높아지니까 말할 수 없는 분이겠죠. 그런데 이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친일파가 있더라고요. 이재면이라는 사람인데요. 고종의 형이에요. 헐. 얼마 받았게요? 161억.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도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혜영 선생님 그랬죠. 노예가 되니 차라리 떠난다. 그러면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짐작을 하죠. 그리고 떠난 시기가 바로 12월 30일. 얼마나 춥겠어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이혜영 선생이 이 서울을 떠나서 정착하신 서간도까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길이 위험해서 가지를 못해요.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한 사쪽에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혜영 선생의 아내가 이은숙 여사이신데 그분이 서간도 시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정말 선생의 삶을 구구절절 너무나 잘 써놓으신 글인데요. 이 글을 완성하신 나이가 78세예요. 근데 지금 예술의 전당에 서화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서화전에 이 이은숙 여사의 친필이 전시되어 있어요. 정말 글자 한자 한자가 너무나 올곧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의 삶을 정말 그 절절하게 기록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그 떠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압록강 단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강의한 사쪽에 보면은 첫 번째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전 8시에 떠나서 오후 9시에 신일주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는 압록강을 건너는데 꽝꽝 얼어 있으니까 썰매를 타고 2시간 만에 안동현에 도착한다. 안동이 지금의 단둥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쪽이 단둥이에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은 신우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갔는데 이 압록강 단교는 원래는 1909년에 건설 공사가 시작이 돼서 11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이 이곳을 건널 때는 공사 중이었겠죠. 근데 이게 6.25 전쟁 때 폭파가 되면서 이제 단교로 된 거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철교는 지금도 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관광버스가 다니고 또 유람선이 이제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구려 그 무덤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수월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왜 올라가냐면 이쪽이 이제 그 오녀산성이고 이렇게 가면 저쪽이 이제 횡도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볼 수는 없어서 사진으로나마 담자. 그래서 이곳을 이제 사진으로 담은 거고요. 횡도촌은 임시 이제 정착지거든요. 너무 멀니까 여기에서 이제 쉬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7, 8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 7, 8일 만에 도착한 곳이었고 여기서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대고산. 아까 제가 독립운동 단체 하면서 삼원보에 경학사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경학사라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삼원보 유아련의 추가가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추가가는 추씨들의 집성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추씨들의 집성촌인데 이게 야트막하지만 이게 대고산이라는 곳이고 이 아래에서 200여 명이 군중 대회를 열고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흥 강습소를 열죠. 처음부터 묵어놨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흥 강습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옥수수예요. 중국은 가도 옥수수.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이 옥수수와 이런 그 풀들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해치고 요만큼까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길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길이 요만큼까지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사진을 요만큼 이제 확보를 한 거였거든요. 네. 뭐 우리가 길 확보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영 선생뿐만 아니라 임천각의 주인이셨죠. 이상용 선생, 네. 안동 집안, 그 다음에 뭐 밀양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이 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경학사를 조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용 선생의 임천각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잖아요. 네. 복원이 되면 그 안동 지방이 정말 그 아름답고 거기에 가면 이육사 선생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동 지방으로도 우리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추가가라는 곳에서 되게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거의 2달여 만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은순 여사는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에는 대소가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온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우는 애기가 이제 밥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추위도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이 서강도에서의 그 한과 서름, 아픔 이거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고초를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은숙 여사의 서강도 시종기를 읽으면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가 절절히 느껴지고요.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 허은 여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내 귀엔 서강도 바람소리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특히나 옷이 얼마나 허름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위가 더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추위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오줌을 누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혜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 선생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도 운명의 여신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볼일을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혜영 선생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러한 고초는 망국 대구의 가족으로서 국가에 속죄하는 것이며 선열의 영혼에 사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일의 자주국민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서간도 일대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리고 여러분
그 의열단을 이제 창립한 김원봉 선생을 아시죠? 그분의 의열단을 창립할 수 있도록 고문 역할을 하신 분이 김대지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분리부동을 하시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못하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의 아버지는 독립밖에 모르는 분이었다. 조선에는 공이 있지만 가정에는 죄가 많은 분이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영 선생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예. 근데 요즘 오너 일가들은 내 자식만 귀하고 이런 모습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까 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경학사를 조직하고 나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위기가 닥쳐요.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혜영 선생 집안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서 뜻있는 그런 지사들이 모여서 이곳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추씨들을 포함해서 중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중국 관원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다시는 땅을 팔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나가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위험에 이제 봉착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을 관할하는 총독, 우리가 세 개의 성을 관할한다고 해서 동삼성 총독이라고 해요. 그 사람 이제 심양에 있는데 그 동삼성 총독을 찾아가요. 만났을까요? 안 만나주죠. 망명객을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북경으로 갑니다. 1911년 이때 당시에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위안스카이예요. 네. 순원이 그런 자리를 나중에 이제 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는 우리가 원세계라고 알고 있죠. 그 위안스카이를 찾아가요. 아니 동삼성 총독을 못 만났는데 위안스카이를 만나겠다고 가요. 가능성 몇 프로죠? 근데 뭔가 그 짐작되는 그런 구석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참 배짱도 좋으시다. 무슨 끈을 믿고 이렇게 가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 책도 막 읽고 여러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위안스카이가 우리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군인으로서 조선에 와요. 그리고 이모군란에 수계로 뽑혔던 흥성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도 위안스카이입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되돌아올 때 같이 온 사람도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안스카이가 그 총리 대신처럼 중국의 총리 대신처럼 조선국 통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세를 떨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위세를 떨칠 때 이혜영 선생과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이 이혜영 선생의 아버지가 이유승 선생이신데 이유승 선생이 한성판윤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계셨거든요. 한성판윤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근데 그 한성판윤은 임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분도 임기가 굉장히 짧긴 했는데 이 한성판윤의 그 인물을 보니까 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조선인 간의 분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들이 오면 그거를 환송하거나 또 이제 그런 의례를 담당하는 역할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삼정승보다 더 바쁜 사람이 한성판윤이었대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서 한성판윤전이라는 책을 막 살펴봤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한성판윤이었던 거 맞나? 그 임기를 쭉 따져보니까 있었던 거 맞고요. 딱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위안스카이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해서 위안스카이가 한 번 청와대에 갔다 와요. 근데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 환송을 했겠죠. 뭔가 그리고 만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나라 공사관이 어딨냐면 지금의 주한 중국대사관 명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혜영 선생의 집터가 명동성당 그 일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또 귀한 집안 사람들이고 교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해서 위안스카이 자료를 막 몇 번 읽으니까 책에도 써놨는데 위안스카이 기억력이 정말 뛰어났대요. 만나면 아 맞아 그때 무슨 옷 입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어떻다고 했지? 아 자기 그 자네 동생 그때 무슨 직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동료들을 그 집안 내력까지 다 일일이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으뜸으로 쳐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은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공을 해요. 내 비서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비서가 가서 이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은 출시들이 집성촌이니까 형님 다른 곳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뭐냐면 한리아라는 곳이에요. 제가 서간도로 가는 길이라는 지도를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황인이라는 곳이 5년 한성 있었던 그곳이고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있었던 곳이 아까 유아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통화라고 되어 있죠. 통화현 이 한리하라는 곳이에요. 이곳까지 이제 옮겨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1912년부터 1919년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알다시피 시는 강습소에서 시는 무관학교로 더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입니다.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군자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혜영 선생이 겸사겸사 무슨 일이냐면 계속해서 독립군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서간도로 가요. 거기에 이혜영 선생이 있어요. 그런 우두머리들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일제가 급파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겸사겸사 군자금을 구할 겸 국내로 오히려 들어와요. 호랑이굴에 제발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혜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여사를 비롯해서 이 자녀들은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서 이제 지내시는데 위험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도 어려운 시기 때문에 마적대가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마적이 이혜영 선생이 둘째요 이석영 선생이 돈이 많았습니다. 잡아가요. 그 와중에 이은숙 여사가 총을 맞아요. 정말 죽다 살아나죠. 다행히 풀려나긴 하지만 그만큼 고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은숙 여사는 정말 대부인 그런 대갓집 며느리였지만 이곳에서 맨날 빨래하고 밥하고 식량 구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럼 자녀들도 진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규창 선생이 그 운명의 여신에서도 이제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이은숙 여사가 이제 밥을 여기는 정말 옥수수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옥수수만 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쌀밥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는 조금 먹었겠죠. 그러면 좋다밥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쌀밥의 이름이 좋다밥. 그리고 이 이석영 선생이 이때 당시에 가장 위더른이었거든요. 둘째 형이지만 첫째 형은 같이 오셨다가 선산을 지키겠노라고 개성에 있는 장당 그쪽으로 가세요. 둘째 형이 위더른이에요. 그래서 그 위더른한테는 쌀밥을 아주 어렵게 구해서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안 넘어가겠죠. 남겨요. 누가 먹을까요? 아들이 먹습니다. 그 아들이 이규서라는 사람인데 이규창하고 1살 차이거든요. 이혜영 선생의 아들하고. 아니 규서형은 가끔씩 쌀밥 얻어먹는데 나는 못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놓더니 나가요. 나가더니 뭐 할까요? 땅을 막 파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너 뭐하니? 이랬더니 규서형 밥 묻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은숙 여사가 서간도 시종기에 기록하면서 예, 다 꿈만 같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오랫동안 정착했던 이 한미야라는 곳에 갔지만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저희가 기념사진이라도 찍자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네, 함께 가셨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옮겨간 건 아니고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곳이 또 고산자라는 곳인데 이 고산자 신흥무관학교는 통과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이 고산자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혹시 그 아리랑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 김산이라는 사람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다녔던 학교는 이 고산자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리랑이라는 책에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그런 모습의 지형이 좀 있었고 이런 상태로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도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아무 흔적이 옥수수밖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답사를 한 그 이유는 이혜원 선생이 그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고 가셨던 그 서간도에서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장 독립투쟁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국내로 계속 소개가 됐겠죠. 그래서 이 국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이것을 기억을 하려면 이 국외의 무장 독립 투쟁 단체들, 이 희생 단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는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이혜원 선생을 비롯한 그런 민족 기사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했나 제 나름대로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을사조약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계획하죠. 실천을 합니다. 그 실천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최선이라면 하십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불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큰 자기 희생이 뒤따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어떤 단어를 좀 붙여볼까 하다가 선비정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혜영 선생을 얘기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뽑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전부 다 여기에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의 그런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3.1운동이 이 국외에서는 끊임없이 무장투쟁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1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전 민족이 전 계층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1919년, 1910년대는 우리가 일제 무단통치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비밀리에 그런
이제 의열투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의 힘 이거를 여기에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민중들은 사실은 분노가 턱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쿡 찔러서 피오름을 토할 수 있었던 그게 그 불씨가 뭐였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학생들이 배웠던 그 교육의 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1운동 당시에 탑골공원에는 수많은 학생들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민족지사 33인은 태화관에서 만세를 외치고 체포당합니다. 학생들은 포기할 수 없었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유관순을 비롯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19 혁명도 그렇고요.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요. 학생들의 죽음이 학생들이 앞장서는 게 불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높이 샀고 그래서 우리 해오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시대 상황이 있지만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다시 한번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친 건 자주 독립입니다. 우리가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이유는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건 자주 완전한 독립이었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몇 살을 알까요? 어린 애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00년 전에 나한테 주권이 있다? 어이구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보면 1장이 국민의 주권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일자의 평등을 외치십니다. 이것을 이혜영 선생은 일찌감치 실천하셨지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1920년대 백정들이 다 평평 운동을 벌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빈부격차나 이런 귀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외친다? 우리나라의 방향은 바로 평등이야. 우리한테 주권이 있어.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100년 전의 의미를 본다라는 건 19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가고자 했던 방향은 어디였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주독립, 완전한 자주독립, 국민주권, 평등의 시대를 외쳤습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았어요. 이것이 100년 전에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우리 선열들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러면 이루었을까?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자주독립 10점 만점에 몇 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반쪽짜리로 나뉘어져 있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 못 만들어서 저희 딸한테 일당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한반도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한반도가 남북 분단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고 삭제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는 이거를 한 땀 한 땀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그걸 지웠다. 그랬더니 나도 마음이 아파서 한 땀 한 땀 그렸다. 국민주권은 몇 점일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놀랍게도 4.19 혁명, 정말 민주화를 이뤘죠.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완전한 국민 주권이라고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평등은 몇 점일까요? 이거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 평등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냐? 그랬더니 5점? 6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에 남녀 평등, 그 다음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빈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 많이 평등해졌다고 얘기했지만 수없이 외쳤어요. 하지만 다 묵살됐죠. 하지만 서지영 검사처럼 뭔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토운동을 나도 역시 그렇다라는 걸 외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남성들은 참으로 몰아가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요. 특권층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좌절을 합니다. 우리한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페미니즘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 또 남자친구들한테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우리가 여성만 그런 권리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동등한 의식을 같이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한테 그 일제 식민지에서 가장 큰 상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죠.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이곳은 아까 통감 관저터가 있었던 곳에 마련된 기억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터가 그 통감,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위안부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곳에 기억의 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가면 정말 분노와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에게 남겨준 할머니들의 숙제입니다. 친일청산, 얼마 전에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라는 발언으로 시끌시끌했죠. 제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부가 43%, 군 경찰이 40%, 법조계가 71%, 입법부가 25%가 친일 세력입니다. 친일 청산 안 된 거 맞잖아요. 이 사람들의 권력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맞고요. 71%가 어디가 법조계. 경고하거나. 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민특위터를 세운 곳도 민족문제연구소이고요. 최근에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숙명여대 쪽에 그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시민들의 그 성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숙대 쪽에 가면 여러분들 효창원을 다시 재복원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도 있고 백범 김구 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3.24 묘역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토대로 해서 효창원 일대를 또 하나의 답사 코스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끌시끌한 게 서운 이야기잖아요. 뭐 김홍봉 장군을 비롯해서 서운의 그런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올바른 서운의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잊혀진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되살려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 안에도 이제 써놨는데 그 독립운동가 발굴을 찾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뜻하지 않게 영화를 한 편, 이제 연극을 한 편 이제 보았어요. 그게 이제 서간도 시종기를 이제 쓰신 이윤순 여사,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유광수는 아는데 유광순의 올케 언니 조화벽 지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조화벽 지사랑 한 분이 그 세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극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친일 청사를 하는데도 조금씩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독립운동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계의 정부가 물론 통합이 되었었지만 아까 한상 정부를 정통으로 삼고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이상서 선생이 이제 설립하셨던 성명회에서 대한국민의회까지 갔는데 그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곳은 서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끊임없이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해요. 그게 지금까지죠. 그리고 그것을 합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김대리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단합하기가 왜 이다지도 힘드냐.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단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분열되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희망은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 이념의 골도 언젠가는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제주 4.3이 다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이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을 잘 서술을 해놓으셨고요. 또 정영 선생님께서 밴드에 또 4.3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딸들하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올레길을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4.3 평화공원도 이제 가볼 거고 제 가방에 딱 한 권을 챙겼습니다. 우린 너무 몰랐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몰랐던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다음 기회에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게 100년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겠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폐조선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보다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느끼냐고 그랬더니 공정하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공감하죠. 문제는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각 개인들이
내 아이, 내 집안만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문제로서만 국가한테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저한테도 늘 한번 던져봐요. 나는 그러면 내 자신만 챙긴 건 아닌가?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4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00년 어디로 가야 될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는 분. 여기에 빈칸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가? 완전한 독립.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완전한 독립인데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화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래에는 이게 정말 자본주의 시대에서 선진국만이 새로운 제국주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여기에 답은 이것은 정답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 성장을 통한 포용 국가, 2번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3번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름을 보니까 일본 사람이죠. 이번 제가 2월달에 도쿄 답사에서 후세 다치시 선생의 가족 묘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분이 40세에 자기 혁명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양심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에 따라 엄숙히 자기 혁명을 선언한다. 앞으로는 사회운동에 헌신하는 변호사로서 살아나갈 것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의 권위를 위해 선언한다. 이 사람은 일찌감치 총만 받는 검사였어요. 그런데 생활고로 동반 자살을 한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기소를 해야 되죠.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가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검사직을 포기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길을 걸어요. 우리와 인연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선포가 되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태화관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것처럼 도쿄 YMCA 회관에서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탑골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처럼 히비야 공원이라는 곳에서 외칩니다. 11명이 체포가 됐어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죄명은 내란죄. 후세 다치치 선생이 변론을 합니다. 무고수. 바뀝니다. 출판물 위반죄. 그래서 감형을 합니다. 그리고 장현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열 선생을 변론하신 분도 후세 다치치 선생. 일본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의열단 김지석 선생이 일본 황궁으로 들어가는 정문에다 폭탄을 던져요. 깜짝 놀랐죠.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조선 사람이라도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조선 민중을 약자로 본 게 아니에요. 동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의 권위를 위해서 선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살아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평등을 평생 실천을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혜영 선생은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는 평등을 실천하시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혜영 선생은 젊은 나이부터 평등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특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특권이 있는 사람이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국가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100년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거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제가 이런 답사 현장을 가면 맞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다시 고민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일부를 이제 잠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 100년, 가족의 100년 독립운동사를 쓴 줄리아의 가족 순례기라는 책인데요. 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주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령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죽어버리지 않았다면 비록 지도가 그 색깔을 달리하고 역사가 그 칭호를 바꾸어도 우리 대안이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은 곧 대안의 혼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죽지 않았다면 혼은 아직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힘쓸지어다 우리 동포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